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산적떼를 잡은 아이. 어느 마을에 소를 끌어다 장에 팔아먹고 사는 집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소를 잘 키워 장에 가서 팔고 싶었지만 고민이 있었습니다. 장에 가는 길이 산적들의 소굴을 지나는데 산적들이 소 판 돈을 모두 빼앗을 것이 분명했거든요. 소는 당장 팔아야 하겠지만 산적들에게 빼앗길 것이 분명하니 팔 수도 없고 정말로 큰 고민이었지요. 아버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매일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걱정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장에 가서 소를 팔아서 돈을 무사히 가져올게요. 아버지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도 어린 네가 그 무서운 산적들을 무슨 수로 따돌린단 말이냐? 괜히 소 판 돈만 다 빼앗기지. 쓸데없는 참견 말고 나가서 놀아라. 아들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세요. 저한테 한번 맡겨보세요. 아들이 자꾸 자신있게 말하니까 아버지는 혹시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해봐라. 아이는 걱정 말라며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장에 가서 소를 잘 팔았습니다. 아이는 꾀를 내어 호박을 여러 개 사서 호박 속에 소 판 돈을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호박을 지게에 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산적들의 소굴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산속에서 산적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어요. 산적 두목이 말했습니다. 예, 꼬마야. 다 알고 있으니까 소 판 돈을 모두 내놔라. 아이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소 판 돈이요? 없어요. 장에 가는 누나 집에 다 맡겨놓고 왔어요. 산적 두목이 험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아이는 여전히 태연했지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아이가 하도 태연하게 말하니까 산적들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짊어진 것이 무엇이냐? 아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우리 누나가 준 호박이에요. 산적 두목은 실망한 듯 짐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괜히 헛수고만 했네. 꼬마야, 가봐. 아이는 산적들에게 인사를 꾸벅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보낸 산적들은 아무래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나 해서 아이의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그래, 잘 다녀왔느냐? 걱정이 되어 집 밖에서 기다리던 아버지가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예? 소 판 돈을 산적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잘 가져왔어요. 어?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호박 속에다 숨겨왔거든요. 아이는 호박 속에서 돈을 꺼내 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엿들은 산적 두목은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야, 저 어린아이의 꾀가 보통이 아니구나. 저 아이를 데려다 우리 패거리의 일을 꾸미게 해야겠다. 다음 날 산적 두목은 부하들을 데리고 아이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나는 저 앞산에 있는 산적 폐의 두목이다. 당신 아들을 우리 패거리에서 좀 써야겠으니 아들을 내놓아라. 만일 내놓지 않으면 이 집을 몰살시켜버리겠다. 산적 두목은 험악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위협했습니다. 아버지는 말도 못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만 있었지요. 옆에서 듣고 있던 아이가 겁먹은 기색도 없이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산적패에 들어갈게요. 아버지는 산적들의 위세에 아들을 말려볼 엄두도 내지 못했지요. 부디 몸 조심하거라. 아버지는 울면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산적 두목은 아이를 소굴로 데리고 가서 잘 대접했어요. 산적 두목은 도둑질을 나갈 때마다 이 아이에게 꼭 물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꾀를 내보시게? 그러면 아이는 가르쳐주곤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십시오. 아이가 시킨 대로 도둑질을 하면 일이 아주 잘 됐습니다. 산적들은 아이를 철석같이 믿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아래에 부자 마을로 도둑질을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마을은 부자들만 사는 큰 동네였습니다. 그 마을에는 힘이 센 사람들이 많아서 도둑질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산적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것으로 도둑질을 하러 가지 못했지요. 부하들 가운데서 사람을 뽑아야 해요. 닭 울음소리를 잘 내는 사람, 여우 울음소리를 잘 내는 사람, 장님 흉내를 잘 내는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을 뽑아주세요. 두목은 아이의 말대로 부하들 가운데서 세 사람을 뽑았습니다. 아이는 닭 울음소리를 잘 내는 사람과 여우 울음소리를 잘 내는 사람을 데리고 부자 마을로 갔습니다. 초저녁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먼저 동네 뒤에서 닭 울음소리를 내게 했어요. 꽃기호, 작은 원래 새벽에 울기 마련인데 초저녁에 닭이 울자 마을 사람들은 이상해서 수군거렸습니다. 초저녁에 닭이 울다니, 글쎄 말이야, 이상한 일이야. 아이는 이번에는 여우 울음소리를 내게 했습니다. 이 소리에 온 마을이 술렁거렸습니다. 아니, 닭이 울더니 이번에는 여우가 우네? 뭐가 무슨 일이 생기려나 기분이 이상한데 야단났네. 다음 날 아이는 장님 흉내를 잘 내는 산적을 마을로 보냈습니다. 산적은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갔습니다. 큰일 났군. 사흘 안에 큰 재난이 닥치겠어 하고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마을 사람 몇 명이 이 말을 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장님 행세를 하는 산적 주위로 몰려들어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큰 재난이 닥친다니? 산적이 다시 말했어요. 어제 초저녁에 닭이 울고 여우가 울었지요? 그렇소. 그게 이 마을에 큰 재난이 닥쳐올 징조요. 아니, 뭐 때문에 재난이 닥쳐옵니까? 산적은 자기가 점쟁이나 되는 것처럼 손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말했습니다. 그건 뒷산 산신이 놓여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밤부터 사흘 동안 마을 사람 모두가 뒷산에 가서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러면 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 만일 마을에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으면 제사를 지낸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명심하세요. 장님은 이 말을 남기고 바쁜 일이나 있는 것처럼 마을을 떠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산적의 말을 곧이 들었습니다. 산신에게 제사를 지냅시다. 어서 준비들 합시다. 마을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기로 의견을 모았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제사 준비를 한 다음 사흘 동안 마을을 싹 비우고 산에 가서 산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사이에 산적들이 마을로 내려왔어요. 산적들은 마을에 있는 보물이며 식량이며 모든 것을 싹 털어갔지요. 아이의 꾀 덕분에 아주 쉽게 부자 마을을 털 수 있었어요. 이 일이 있은 뒤 산적들은 아이를 더욱더 믿게 되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는 산적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오늘은 내가 아주 신기한 재주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산적들은 아이가 신기한 재주를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조용히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재주인고? 아이는 산적들을 둘러보며 어른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단단히 묶였어도 풀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어요? 아이의 말에 산적들은 아주 좋아했어요. 만약 그런 재주가 있다면 혹시 잡혀서 꽁꽁 묶이더라도 달아날 수 있을 테니까요. 아니, 그런 방법이 있어? 빨리 가르쳐 줘라. 산적들이 아이를 졸랐습니다. 자, 그럼 모두 단단한 밧줄을 가지고 손과 발을 묶으세요. 그 다음 저 큰 나무에다 붙들어 매세요. 산적들은 서로 손과 발을 묶고 다시 큰 나무에 붙들어 맸습니다. 산적들이 한 줄로 줄줄이 나무에 묶인 모습은 기괴했어요. 자, 이제는 어떻게 푸는지 가르쳐줘. 산적 두목이 재촉했지만 아이는 딴청을 부리다가 말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기 좀 갔다 와서 가르쳐 줄게요. 아이는 뒷짐을 지고 천천히 산을 내려와 관가로 갔습니다. 원님, 제가 산적들을 모두 묶어놨어요. 어서 가서 잡아오세요. 아이의 말을 들은 원님은 부하들을 데리고 아이를 따라 산으로 가보았습니다. 산적 소굴에 와보니 과연 산적들이 나무에 묶여서 꼼짝을 못하고 있었어요. 원님은 힘을 안 들이고 산적들을 모두 다 잡아올 수 있었지요. 원님은 산적 소굴을 뒤져서 그동안 도둑질한 물건들을 모두 가져다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아이에게는 큰 상을 내렸답니다. 아래는 용의 수염 이야기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문장 부호를 수정했습니다. 용의 수염. 한 시골 마을에 마음씨가 아주 착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자꾸 떨어지기만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도 떨어지기만 하니 참 이상한 일이다. 선비는 그런 생각을 하며 관상쟁이한테 가서 관상을 보아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평생 공부만 했는데도 과거 시험을 보면 떨어지기만 하니 왜 그런지 좀 봐주시오. 관상쟁이는 선비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선비님은 앞으로 과거를 보아도 붙지 못합니다. 평생 빌어먹을 관상이요. 그 말을 들은 선비는 기분이 나빴지만 꾹 참고 돌아왔어요. 선비는 몇 년 뒤 다시 과거를 보러 갔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구경이나 하려고 시장에 갔다가 생각지도 않은 거북을 한 마리 사게 되었습니다. 어떤 어부가 팔려고 잡아온 거북인데 눈을 껌뻑껌뻑 하는 것이 불쌍해서 살려주려고 산 것이지요. 선비는 거북을 강에 놓아주고 돌아와 잠을 잤는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 젊은 귀공자가 나타났어요. 선비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군요. 제가 드릴 것은 없으니 이거나 드리지요. 귀공자는 선비의 턱 밑을 한번 꾹 누르고는 사라졌어요. 동시에 선비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턱 밑을 만져보았더니 뭐가 나려는지 간질간질했습니다. 이성은 일도 다 있군. 그 거북이 꿈속에 나타난 것인가? 선비는 그런 생각을 하며 과거 시험장으로 갔습니다. 선비는 웬일인지 과거에서 장원급제를 하게 되었어요. 아마도 그 꿈 덕분일 테지만 선비는 아예 꿈을 꾼 것은 잊어버리고 자기 실력이 좋아졌다고만 생각했어요. 장원급제를 한 탓에 선비는 벼슬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높은 벼슬아치가 된 선비는 관상쟁이들을 모두 모이게 했습니다. 관상쟁이들이 나보고 평생 빌어먹을 팔자라 했지만 나는 이렇게 높은 벼슬을 하지 않았는가? 관상쟁이들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야.
내가 관상쟁이들을 혼내주어야지. 선비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전국에 있는 관상쟁이들이 모두 모였어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내 관상을 보시오. 선비는 트집을 잡아 관상쟁이들을 혼내주기 위해 명령했습니다. 관상쟁이들은 저마다의 방법들을 동원해서 선비의 관상을 보았습니다. 관상을 본 다음 그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나리의 관상은 평생 빌어먹을 팔자인데 어떻게 벼슬을 하시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군요. 관상쟁이들의 대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나리의 관상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며칠 동안 나리와 함께 생활해야겠습니다. 선비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관상쟁이 한 사람이 선비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잤으며 심지어는 변소에도 같이 갔습니다. 선비의 습관을 살피기 위해서였지요. 관상쟁이가 아무리 보아도 선비의 관상은 빌어먹을 팔자였습니다. 관상쟁이는 선비가 높은 벼슬을 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며칠 뒤였어요. 선비가 세수하는 것을 유심히 살피던 관상쟁이는 무릎을 탁 치더니 선비의 턱을 치켜 올렸습니다. 아, 이 수염이 원인이었구나. 선비는 느닷없이 관상쟁이에게 턱을 치켜들어 어이가 없었지만 그것을 보고 있던 관상쟁이들은 저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그것을 못 보았구나. 관상쟁이가 턱에서 발견한 것은 다른 것보다 조금 긴 수염한 올이었어요. 이 수염은 용의 수염인데 아주 용한 수염이지요. 하늘에서 복을 내리는 사람만이 이 수염이 있답니다. 이 용의 수염이 어찌하여 나리의 턱에 붙게 되었을까요? 관상쟁이의 물음에 선비는 몇 해 전의 꿈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 시장에서 거북을 사서 강에 놓아준 적이 있소. 그날 밤 한 귀공자가 꿈에 나타나서 내 턱에 무엇인가를 척 붙이고 사라졌는데 그때부터 이 수염이 생겼소. 선비의 말에 관상쟁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구해준 거북이 은혜를 갚기 위해 이 용의 수염을 붙여주고 간 모양이군요. 선비는 관상쟁이들을 혼내주려다가 자기가 과거에도 급제하고 벼슬도 하게 된 까닭을 알게 되자 옳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벼슬아치가 되었답니다. 신기한 구슬. 옛날 어느 산골에 욕심 많은 형과 마음씨 착한 아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혼자 차지한 형은 아무 걱정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씨 착한 아우는 재산을 형이 혼자 다 차지해도 아무 불평을 하지 않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루는 아우가 양식이 떨어져서 형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로 왔느냐? 눈을 부라리며 형은 아우를 노려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먹을 양식을 좀 꾸러왔습니다. 마을하고 네가 구워줄 양식이 어디 있니? 우리 식구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형님, 이번만 보아주십시오. 다시는 꾸러오지 않을 테니까요. 잔소리 말고 돌아가란 말이야. 안 가고 자꾸 버티면 때려서라도 쫓아낼 테다. 한치의 인사도 없었습니다. 형의 고약한 성미를 잘 알기 때문에 아우는 더 사정을 하다가는 정말 매를 맞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우는 얼른 형네 집에서 나왔습니다. 마음씨 착한 아우도 그때만은 형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우는 기운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길바닥에 수수 이삭이 몇낱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아우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옳지, 하늘이 나를 도와주는구나.
이것이라도 주워 가서 쪄 먹어야지. 이렇게라도 허기를 면해야지. 그러나 아우는 얼마 안 가서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이것을 갈라 먹으면 먹은 둥만 둥이지. 그럴 바에야 이걸로 아예 수수떡을 만들어서 팔아야겠다. 그게 좋겠어. 그러면 아마 갑절은 남을 거야. 그걸로 또 갑절의 수수를 사오고 또 그 수수로 갑절의 수수를 사고 자꾸 그렇게 되풀이하면 얼마 안 가서 나도 부자가 될 거야. 아우는 그런 생각을 해낸 자신이 대견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자 그 자리에서 곧바로 수수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시장에 팔러 나갔어요. 아우의 발걸음은 희망에 넘쳤습니다. 얼마를 가다가 아우는 길가에서 늙은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얼른 보기에 몹시 기운이 빠지고 배가 고파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아우를 보자 모기 소리만 한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 어벙의 날 좀 도와주게. 여러 날을 굶었더니 눈앞이 캄캄하고 어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구먼. 제발 이 늙은이를 좀 살려주게. 나를 도와주면 그 은혜는 잊지 않겠네. 늙은 할머니는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착한 아우는 이 늙은 할머니를 보자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늙은 할머니의 배고픈 괴로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씨 착한 아우는 자기가 배고픈 것도 잊은 채 가지고 가던 수수떡을 그 늙은 할머니에게 내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얼마 안 됐지만 받아 자시고 욕이나 하세요. 수수떡이에요.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서 안 됐군요. 늙은 할머니는 수수떡을 받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젊은이, 정말 고맙네. 죽을 사람을 이렇게 살려주니 정말 고마워. 젊은이가 아니었으면 아마 난 죽고 말았을 거야. 이 은혜를 갚아야 할 텐데.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아무 염려 마시고 어서 가보세요. 그럴 수가 있나.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어도 큰 은혜를 베푼 것이라 한다네. 젊은이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어. 가만히 있자. 이제 생각이 나는군. 이복의 젊은이, 내 말을 잘 듣게. 예, 무슨 말씀인데요? 저기, 저 산꼭대기로 올라가게. 그러면 거기 큰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을 거야. 그러거든. 그 나무 밑을 자세히 살펴보게. 그러면 그곳에 분명히 붉은 구슬 한 개와 푸른 구슬 한 개가 있을 거야. 젊은이, 내 말 잘 들어야 하네. 그 두 구슬 중 푸른 구슬만 가져가게나. 절대로 붉은 구슬을 가져가서는 안 돼. 그 푸른 구슬을 가져가거든 마당에다 한번 던져보게.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한 번 더 말하지만 절대로 붉은 구슬을 가져가선 안 되네. 이런 이상한 말을 마치자 늙은 할머니는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착한 아우는 이상히 여기면서도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그 꼭대기 큰 나무가 서 있고 그 뿌리 근처에 붉은 구슬과 푸른 구슬이 각각 한 개씩 놓여 있었습니다. 아우는 할머니가 시킨 대로 붉은 구슬은 놓아두고 푸른 구슬은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착한 아우는 집으로 돌아오기가 무섭게 우선 그 푸른 구슬을 마당에다 던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디서 났는지는 몰라도 살이 찐 큰 황소 한 마리가 마당에 우뚝 서 있지 않겠습니까? 착한 아우는 하도 신기해서 그 구슬을 주워 다시 던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아까처럼 큰 황소가 우뚝 나와 섰습니다. 착한 아우는 하도 재미가 나서 연거푸 자꾸 던져보았더니 그럴 때마다
황소가 한 마리씩 생겨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었어요. 착한 아우의 마당에 비좁을 만큼 많은 황소들이 가득 찼습니다. 이것을 본 착한 아우는 그때서야 그 늙은 할머니가 예사로운 할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착한 아우는 금방 부자가 되었어요.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부자가 된 가족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착한 아우가 부자가 되자 그의 소문이 온 동네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 소문이 마침내 욕심 많은 형네 집에까지 전해졌어요. 소문을 전해 듣자마자 욕심이 생긴 형이 착한 아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된 까닭을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그러자 착한 아우는 숨김없이 늙은 할머니를 도와준 일과 푸른 구슬 때문이라고 다 말해주었습니다. 아우한테서 자세히 설명을 들은 욕심 많은 형은 금방 그 산꼭대기로 올라가 보았어요. 너무 급히 달리느라 숨을 헐떡거리며 산꼭대기로 올라가니 아우가 말한 대로 과연 그 나무 밑에 붉은 구슬과 푸른 구슬이 각각 한 개씩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욕심 많은 형은 금방 입이 벌어졌습니다. 형은 욕심이 일어났어요. 저 붉은 구슬 속에도 틀림없이 좋은 것이 들어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는 푸른 구슬과 붉은 구슬을 다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형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착한 아우를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두고 보자. 어디 제 놈만 부자가 되나? 그놈은 구슬 한 개로 부자가 되었지만 난 구슬이 둘이야. 어림도 없지. 형은 집으로 돌아오자 우선 푸른 구슬부터 던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우의 말과 같이 큰 황소가 나왔습니다. 형은 기쁨을 참지 못하면서 이번에는 붉은 구슬을 던져보았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뜻밖의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 붉은 구슬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뛰쳐나왔어요. 그러더니 먼저 나온 황소를 잡아먹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욕심 많은 형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고 한 번 더 붉은 구슬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까와 똑같은 큰 호랑이가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입을 딱 벌려 큰 소리로 으르렁대며 욕심 많은 형에게 달려들어 그만 형을 집어삼키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착한 아우를 돌보지 않고 욕심만 부리던 형은 호랑이 밥이 되고 말았답니다. 바위 위에 찍힌 발자국. 옛날 평안도 안 죽은 남산계리라는 마을에서는 해마다 봄만 되면 흉측한 괴물이 나타나 예쁜 처녀를 빼앗아가는 일이 생기곤 했지요. 만약 괴물에게 처녀를 바치지 않으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 논바닥은 쩍쩍 갈라지고 곡식은 바삭바삭 타들어가는 끔찍한 흉년이 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가슴을 치며 사랑하는 딸들을 괴물에게 바쳤어요. 그래서 딸을 둔 집에서는 해마다 봄이 되면 눈물과 한숨으로 소가리를 해야 했지요. 이 마을에는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꽃님이라는 어여쁜 처녀가 있었어요. 꽃님이 아버지는 농사일도 잘했지만 맷돌도 조금 비석도 깎아 이름난 석공이었어요. 해마다 농사를 지어야 고작 몇 달 식량도 못 되는지라 돌을 쪼아가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어느 가을날 꽃님이는 돌을 캐러 산으로 올라간 아버지를 찾아 점심밥을 사들고 집을 나섰어요. 꽃님이가 산골짜기로 한참 올라가고 있을 때였지요. 길 옆에 있는 바위 위에 웬 낯선 젊은이가 앉아 있었어요. 머리에 수건을 질끈 동여맨 모습이 겉보기에도 힘이 장사 같았어요. 젊은이는 꽃님이를 보자 다정히 물었어요.
어디로 가느냐고. 꽃님이는 웬 낯선 남자가 말을 거는 바람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러자 젊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너무 놀라지 마시오. 난 이 산에 사는 돌장수입니다. 꽃님이는 그제야 맷돌을 쪼록한 아버지의 점심밥을 가지고 가는 길이라고 대답했지요. 그 부지런한 석공 할아버지 딸이군요. 이상한 생각이 든 꽃님이는 조용히 물었어요. 우리 아버지를 아시나요? 알다마다요. 맞아요. 아침 이슬이 내리기도 전에 산에 올라와 온종일 쩡쩡 바위를 쪼다가 밤이슬을 맞으면 내려가는 할아버지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꽃님이는 몸집이 우람한 돌장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싫지 않았어요. 서로 다정하게 말이 오고 가는 사이에 꽃님이는 스스럼 없이 가난한 자기 집 살림살이 형편을 돌장수에게 죄다 이야기했어요. 정말 안 됐군요. 내가 힘닿는 데까지 도와주리다. 어서 아버지한테 갑시다, 꽃님이야. 돌장수는 아버지한테 올라가 해가 저물 때까지 맷돌 쪼는 일을 도와주었어요. 꽃님이 아버지는 진심으로 도와주는 돌장수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날부터 돌장수는 날마다 꽃님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도와주었지요. 날이 가고 달이 지나 봄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불쌍하게도 꽃님이가 괴물에게 바칠 제물로 뽑히게 되었어요. 죽음을 앞둔 꽃님이는 밤마다 잠든 늙은 아버지 어머니를 바라보며 온밤을 눈물로 지새우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위해 이 한 번 바치는 것은 한이 없어. 하지만 늙은 부모님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실까? 꽃님이 마음은 쓰리고 아팠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모진 것이어서 가엾은 꽃님이가 괴물에게 끌려갈 그날은 끝내 다가오고야 말았어요. 밤새도록 울어서 두 눈덩이가 퉁퉁 부어오른 꽃님이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손을 부여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불효자식은 떠나갑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꽃님아, 사랑하는 딸을 부둥켜 안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꽃님이는 드디어 제단에 오르게 되었어요. 에그, 가엾기도 하지. 제단 가까이에 모여 선마을 사람들은 꽃님이가 죽게 된 것을 슬퍼하며 모두 어깨를 들먹였어요. 제사가 끝나고 해가 기울자 마을 사람들은 무거운 다리를 옮기며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제단에는 꽃님이만 홀로 앉아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이윽고 꽈르릉 우레가 울고 번개가 번쩍하더니 몸뚱이 하나에 머리가 셋이나 달리고 눈이 사발만한 괴물이 꽃님이 앞에 나타났어요. 꽃님이는 너무 무서워서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괴물은 꽃님이를 보자 허허 하고 징그럽게 웃었어요. 좋아. 정말 꽃보다도 예쁜 처녀인걸. 침을 질질 흘리던 괴물은 꽃님이를 단숨에 집어삼키려고 입을 쩍 벌렸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동쪽 산마루가 꽝 하고 울리더니 난데없이 석자나 되는 긴 칼을 든 돌장수가 나타났어요. 돌장수는 어찌나 힘이 세었던지 바위를 밟으면 돌이 움푹 들어가고 칼을 휘두르면 우레가 울었어요. 돌장수는 바위 위에서 괴물을 향해 하늘 땅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외쳤어요. 착한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이 악독한 놈아. 이놈을 가만두지 않을 테다. 내 놈 때문에 오랜 세월 피눈물이 흘린 이 고장 사람들의 이름으로 이놈의 목을 치고야 말겠다. 돌장수는 칼을 높이 쳐들었어요. 그렇지만 괴물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마침내 돌장수와 괴물은 서로 맞붙어 싸우기 시작했어요.
뽀얀 먼지가 일어 돌장수와 괴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돌장수의 칼날이 먼지 속에서 번뜩이고 괴물의 이빨이 떡떡 부딪히는 소리만이 요란스럽게 울렸어요.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마을 사람들이 밖으로 모두 뛰어나왔어요. 바위 위에서 돌장수와 괴물이 싸우는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부디 돌장수가 이기기를 바라며 손에 땀을 쥐었어요. 캄캄한 비구름까지 몰려와서 돌장수와 괴물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야 소란스럽던 하늘이 조용해졌어요. 시커먼 먼지 구름이 걷히자 마을 사람들 앞에는 목에 칼이 박혀 쓰러져 있는 괴물이 나타났어요. 괴물이 죽었어. 너무 기뻐서 괴물이 쓰러진 곳으로 우르르 달려간 마을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피를 토하고 죽어있는 괴물 곁에 용감한 돌장수가 고요히 눈을 감고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절에 쓰러졌던 꽃님이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는 사람들 속을 헤치고 쓰러져 있는 돌장수한테로 달려갔지요. 돌장수님! 돌장수님! 꽃님이는 돌장수를 부여잡고 애타게 흔들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이 고장 사람들은 더 이상 괴물 때문에 슬픈 일을 당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돌장수와 괴물이 싸우던 바위 위에는 발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는데 모두 돌장수의 발자국이라고 합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발자국들은 눈비에 씻겨 없어지고 말았어요. 오직 가장 깊이 찍혔던 발자국 하나만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고장 사람들은 하나밖에 남지 않은 발자국을 보면서 용감한 돌장수 이야기를 하곤 한답니다. 백호 잡은 겁쟁이. 옛날에 아주 겁이 많은 사내가 있었는데 머슴살이를 하다가 일이 겁이 나서 도망을 쳐버렸어요. 정처 없이 하루 종일 걸어가다 보니 날이 저물어 어디 하룻밤 자고 갈 데가 없을까. 마을을 찾아가니 사람들이 모여서 큰 걱정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무슨 걱정이 있어서 이렇게 모여 있나요? 겁쟁이 사내가 묻자 마을 사람들이 말했어요. 전년 묵은 백호가 매일 나타나서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잡아가 버립니다. 겁쟁이 사내는 그때 배가 몹시 고팠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 버렸어요. 나한테 먹을 것과 화포 하나만 주시면 백호를 잡아 드리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거야 어렵지 않으니 백호만 잡아주면 무슨 소원이라도 다 들어주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했지요. 그래서 겁쟁이는 마을 사람들하고 되지도 않는 약속을 해버렸어요. 천년 묵은 호랑이를 사흘 안에 꼭 잡아주기로 하고 쓰라고 떡하고 고기하고 실컷 얻어먹고 이튿날 호랑이가 있는 산속을 찾아갔어요. 겁쟁이가 호랑이 굴 가까이 가보니 마침 그 앞에 커다란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지요. 겁쟁이는 그 소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 밤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밤이 되자 갑자기 커다란 불덩어리 두 개가 굴 속에서 비치더니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호랑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겁쟁이는 화를 겨냥했지만 손이 부들부들 떨려 도무지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커다란 백호가 코를 킁킁 대더니 소나무 꼭대기를 쳐다보고 거기 사람이 올라가 있는 것을 알자 커다란 입을 딱 벌리고 훌쩍 뛰어올랐지요. 그러나 겁쟁이가 소나무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어서 거기까지는 잘 닿지 않았어요. 호랑이는 자꾸 뛰어오르고 갑자기는 겁이 나서 바들바들 떨기만 하고 그러다가 닭이 울어버렸어요. 이날 밤 호랑이는 아무것도 잡아먹지 못하고 그냥 굴 속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나 저제나 사내가 호랑이를 잡아오기를 기다려도 오지 않아 장정 며칠 찾아가 보니 소나무 꼭대기에
축 늘어져 까무러쳐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 내려놓고 깨어놓으니 산에는 지난 밤에는 호랑이가 어디만 찍은지 그냥 구경만 하고 자버렸습니다. 하고 냉창을 따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말을 곧이 듣고 데리고 와서 또 술하고 떡하고 고기하고 실컷 먹여주고 밤이 되어 오늘은 꼭 잡아달라고 했지요. 겁쟁이는 산속 호랑이 굴에 가서 또 소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활을 겨누었지만 또 부들부들 떨다가 밤을 새워버렸어요. 사람들이 올라가 보니 꼭 어제처럼 소나무 꼭대기에 축 늘어져 까무러쳐 있거든요. 또 내려다가 쓰라고 떡하고 고기하고 실컷 대접하고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호랑이를 잡아야 한다고 했어요. 겁쟁이는 이젠 진짜 겁이 나서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을 하다가 이제는 못 잡으면 그냥 맞아 죽을 테니 이러나 저러나 죽을 바에는 큰 마음 먹고 호랑이한테 대들기로 했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한테 하얀 밀가루 한 동이를 달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밀가루 한 동이를 주니까 겁쟁이는 그걸로 받은 풀을 서서 산속에 들어가 옷을 홀랑 벗고 온몸에 풀칠을 하고 밀가루를 뒤집었었지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얀 밀가루를 뒤집었으니까 꼭 괴물같이 보였어요. 겁쟁이는 밤이 되자 엉금엉금 기어서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갔지요. 때마침 호랑이가 밤 사냥을 나가려고 일어나 보니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얀 짐승 하나가 굴 속으로 엉금엉금 기어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건 만년 묵은 대구구나. 그냥 있다가는 내가 잡아먹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호랑이는 어찌나 놀랐던지 설사같이 도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산을 하나 넘고 둘을 넘고 세세를 넘고 달아나고 달아나다 보니 그만 기진맥진 힘이 빠져버렸어요. 호랑이는 이제 더 달아날 수 없을 만큼 기운이 다해 죽을 지경이었지요. 본래 호랑이는 죽어도 제 집 굴 속으로 돌아가 죽는 버릇이 있어요. 호랑이는 날이 새기 전에 굴을 찾아 돌아가려 헐떡헐떡 애를 쓰다 보니 이제 기어갈 힘도 없어졌어요. 그래도 호랑이는 겨우 그 앞에 이르렀을 때 힘이 다해 퍽 하고 쓰러져 죽어버렸어요. 빛가루를 뒤집어 쓴 겁쟁이가 굴 밖에 나와 보니 산만큼 큰 백호가 넘어져 죽어 있거든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그만 머리가 어질어질해지더니 그 자리에 쓰러져 까무러치고 말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 보니 호랑이하고 사내가 마주 엎드러져 있는데 호랑이는 죽었고 사내는 가슴에 손을 대니 맥박이 뛰고 있었지요. 모두가 달려들어 주무르고 흔들어 깨웠어요. 본래 이야기 후반부 젊은 과부와 신기한 지팡이 부분도 이어서 같은 카첵스, 리더시부, 바 NH부, NGH부, 남편을 일찍 여우톤 젊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역시 시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젊은 과부는 부지런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또 시어머니도 정성을 다해 모셨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문 밖에 스님 한 분이 와서 서 있었습니다. 과부는 스님에게 곡식을 한 바가지 퍼주었어요. 그런데 스님은 웬일인지 곡식을 받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적어서 안 받는 모양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더 많이 주었어요. 스님은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과부가 물었습니다. 스님, 곡식이 싫으시면 무엇을 드릴까요? 스님은 여전히 한마디 말도 없이 서 있기만 했습니다. 과부는 다시 들어가서 옷감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럼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스님은 또 고개를 흔들었어요. 이제 우리 집에는 스님께 드릴 만한 것이 없답니다.
과부가 그렇게 말하자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과부에게 건네주고는 가버렸습니다. 아니, 스님! 과부가 스님을 불렀지만 스님은 어느새 저만치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이상한 스님도 다 계시네. 과부는 지팡이를 마루 한켠에 세워두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물레를 돌리다 행이 나서 노래하듯 말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 그랬더니 마루에 세워놓았던 지팡이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장단에 맞추었어요. 좋은 때가 있으리. 시어머니는 놀라서 한동안 입을 벌리고 있다가 다시 한번 노래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 이번에도 지팡이가 춤을 추는 것이었어요. 지팡이가 노래에 맞춰 춤을 춘다는 소문은 금세 퍼져서 고을원님도 이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어디 한번 내가 해보자. 원님도 물레를 돌리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 모두들 지팡이의 장단을 기다렸지만 지팡이는 꼼짝도 않고 그 자리에서 있을 뿐이었어요. 다시 젊은 과부가 물레를 돌리며 노래를 했더니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이 지팡이는 시어머니와 젊은 과부의 노래만 들으면 춤을 추는 것이었지요. 원님은 신기한 지팡이라며 시어머니와 며느리에게 많은 상금을 주었습니다. 이 신기한 지팡이 소문은 찻집에 널리 퍼져서 임금님 귀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춤을 추는 신기한 지팡이가 있다니 내가 한번 보고 싶구나. 가마를 보내서 그들을 불러오도록 하여라. 임금님의 명령에 사람들이 과부와 시어머니를 부르러 갔습니다. 이들은 가마를 타고 대궐로 향해 갔어요. 자, 어서 그 지팡이가 춤을 추게 해보아라. 임금님은 신기한 지팡이가 춤을 빨리 보고 싶어서 재촉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레를 돌리며 노래를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 지팡이가 덩실덩실 춤추며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다시 젊은 과부가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이 길쌈은 누구를 주자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 지팡이는 이번에도 춤을 추었어요. 그것을 본 임금님은 신기해서 벌린 입을 다물 줄을 몰랐습니다. 그거 참 어디 다른 사람이 한번 해보아라. 임금님의 말에 신하한 사람이 물레를 돌리며 노래를 했습니다. 이 길쌈은 누구를 주자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 이번에는 지팡이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참 신기하구나. 이때 왕자가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왜냐하면 왕자는 벙어리인데다 손바닥이 펴지지 않는 조막손이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자기도 해보고 싶어서 몰래 앞에 앉기는 했지만 말도 할 줄 모르고 손으로 물레도 돌리지 못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안타까워한 것이지요. 그때였어요. 왕자가 입술만 움직이며 뭐라고 웅얼거리자 지팡이가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지팡이는 춤을 추면서 말했어요. 노래를 불러라. 노래를 불러라. 놀랍게도 벙어리 왕자는 입이 열리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지요. 이 길쌈은 누구를 주자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지팡이는 계속 춤을 추면서 말했습니다. 물레를 돌려라. 물레를 돌려라. 그랬더니 왕자의 조막손이 펴지면서 힘차게 물레를 돌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임금님은 아들이 말을 하고 게다가 조막손까지 펴진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지팡이한테 큰절을 했어요. 지팡이는 얼른 젊은 과부와 시어머니 등 뒤로 갔습니다. 임금님은 결국 두 사람에게 절을 한 셈이 되었지요. 젊은 과부와 시어머니는 임금님이 절하니까 어쩔 줄 모르고 같이 일어나 맞절을 했습니다. 그때 왕자도
조용히 걸어와 두 사람에게 절을 했습니다. 두 분 덕분에 제가 말도 하게 되고 조막손도 펴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두 분은 이 대궐에서 저와 함께 사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친어머니처럼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임금님도 그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두 사람도 싫을 까닭이 없었지요. 그 뒤 착한 마음씨를 가진 젊은 과부는 시어머니와 함께 대궐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왕자는 뒷날 임금이 되어서도 두 사람을 잘 모셨다고 합니다. 손으로 문답하여 사위 고르기. 옛날 우리나라 조선 왕조 숙종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에 황해도에 배씨성을 가진 장기를 잘 두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장기를 얼마나 잘 두었던지 적수가 없어서 외로움을 맛보아야만 하는 배영감은 항상 장기를 잘 두는 사람을 초청하여 대접하면서 그의 장기 상대가 젊은이라면 사윗감이 될 만한가를 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배영감은 관청 밑에서 사물을 보는 이방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장기 하나는 제일이라고 항상 자랑했습니다. 이 배영감에게 장기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이 또 있었으니 그것은 천하에 둘도 없는 아름다운 딸이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당신 장기는 아무래도 둘째밖에 못 갈 것이요 라고 한다면 배영감은 서러워하거나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 딸은 아무래도 둘째밖에 못 갈 것이요 라고 한다면 밤을 새워 통곡하거나 그렇게 말한 사람을 임금 앞에까지 내세워서 증거를 대라고 할 만큼 딸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배영감은 사윗감의 조건으로 첫째, 자기와 장기를 두어 이길 것. 둘째, 벙어리처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손짓으로 질문을 하면 눈치를 보고 손짓으로 대답을 하는 벙어리 속문답을 하여 이길 것이었습니다. 이 속문답은 대단히 어려워서 장기를 잘 두는 고수라도 번번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한 번은 총각 하나가 찾아와서 도전을 했습니다. 배영감님, 장기를 잘 두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내가 장기를 잘 두지. 자네가 소문만 들었다고 하는데 이제 직접 나의 장기 솜씨를 맛볼 것이네. 이렇게 총각을 처음부터 겁주었습니다. 주눅이 들게 하여 총각이 원래의 솜씨마저 발휘할 수 없도록 하는 작전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올린 말씀입니다. 옛부터 길고 짧은 것은 되어보아야 안다고 하였으니 영감님의 자신감도 머지않아 형편없다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응수를 하였습니다. 베이방은 속으로 이놈 봐라. 말로는 까딱하지 않는구나. 잘못하면 딸을 빼앗기겠는걸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내가 속문답을 한다는 것을 들었겠지? 장기보다 먼저 이 시험을 통과하여야 하네. 어떤가? 제가 이기면 영감님이 주신다고 하지 않아도 제가 따님을 차지할 것입니다. 만천하가 다 아는 약속이니까 그때 딸을 주신다느니 못 주신다느니 일이 잘 되었다느니 그런 말씀은 없기를 바랍니다. 총각은 이처럼 자신만만하게 말하면서 배이방이 두 말을 하지 않도록 시작 전에 제끼를 박았습니다. 자기가 이기더라도 뒷말을 하지 말라고 다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이방은 화가 났어요. 이 사람아, 자네가 이길지 못 이길지 어떻게 알고 먼저 선수를 쳐서 내 입장을 곤란하게 하는가? 나마 이런 중천금이라 하였거늘 사나이의 약속을 의심하다니 참으로 철없네. 저는 따님에게 장가를 들고 싶어서 오랫동안 산에 들어가 장기 공부를 하고 영감님의 속문답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러니 굳이 시험을 보실 것이 있겠습니까? 그냥 따님을 저에게 시집 보내시지요. 어허,
참으로 배짱이 두둑하구나. 나와 대결을 하지 않고 딸만 달라는 자는 처음 보았다. 여러 소리 말고 내 소문답이나 풀어보아라. 이리하여 장기보다 먼저 숨은 답이 시작되었습니다. 베이방이 한 손으로 자기 수염을 쓰다듬으며 다른 손으로는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어 보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수염은 남자에게만 나니까 남자를 나타내고 엄지손가락을 내세운 것은 제일 이라는 것이니까 합하면 남자가 제일이지 하는 뜻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큰 소리를 친 노총각은 장기는 잘 두지만 영감이 어떤 손짓을 할지 알 수가 없었고 산에 가서 연구했다는 것도 영감을 겁주려고 한 말이었으므로 속으로는 잠옷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영감이 엄지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저것이 무슨 뜻일까? 오라, 알겠다. 그래서 노총각은 답을 하였습니다. 한 손에 새끼손가락을 앞으로 내밀고 다른 새끼손가락으로 자기의 볼을 툭툭 두드렸습니다. 이것을 본 베이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새끼손가락은 작고 예쁘니까 여자로 보고 얼굴을 문지르다가 툭툭 친 것은 여자가 연지곤지를 바르며 화장을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예쁘게 화장을 한다. 남자의 여자 엄지에 새끼손가락 내세우니까 두드린 것이 바로 짝이 된 것이다. 베이방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놈이 산에 가서 사람 마음을 꿰뚫는 도수를 배운 모양인데 이번에는 어려운 것을 내야지 하고 두 번째 질문을 하였습니다. 손을 내밀어 손가락 5을 쫙 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손가락 5을 내민 것은 삼강오륜에서 오륜을 아느냐는 지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노총각은 화가 난 얼굴로 괴이방을 노려보더니 자기도 손가락을 펴 3개를 꼽았습니다. 손가락 3개를 꼽으면 7도 되고 셋도 되는데 베이방은 이것을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삼강과 오륜은 짝이 되는 말이니까 어찌 오륜만 알겠느냐. 그보다 먼저 있는 삼강을 내가 뭐를 쏘냐. 사람을 너무 얕보아서 화가 난다.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과연 큰 소리 칠 만한 청년이었습니다. 베이방은 기가 절반이나 꺾였습니다. 저렇게 재치 있고 용감한 총각이라면 딸을 주어도 좋겠다. 그러나 한 번만 더 삼시세판을 하기로 했지요. 마지막 시험은 무엇일까요? 이제 딸을 줄 마음이 생겨서 결혼이란 두 사람이 서로 합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두 손바닥을 쳐서 마주 붙잡았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만 총각은 빙그레 웃더니 두 손을 앞으로 내밀고 어린애가 잼잼하듯이 손을 여러 번 쥐다가 폈다 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베이방은 도리어 항복을 하였습니다. 혼인이란 100가지 전까지 복의 근원이라고 손을 펴고 쥐라 벼락하는구나. 그렇지. 헌사야말로 행복이 저 손가락 수만큼 많이 생기는 경사다. 그렇고 말고 이리하여 베이방은 총각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일찍이 잘해가지고 영리한 청년을 본 적이 없네. 남녀의 하는 일이며 삼강오륜이며 결혼의 행복을 거뜬히 대답하다니 자네는 천재야. 내 딸을 줘도 아깝지 않아. 자네가 겉보기에는 둔하게 생겼는데 머리를 굴리는 것은 기가 막히네 그려. 베이방이 처음에 하는 말을 총각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겉으로는 바보 같다는 말을 하니 화가 났습니다. 용감님은 무슨 영문도 모를 소리만 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못생겼다면 따님을 주지 않으면 될 것인데 괜히 딸도 주지 않으시면서
남의 혼삭기를 막으려고 둔하느니 못생겼다느니 하십니까? 이 사람아, 자네는 접한 시험인 벙어리 손문답을 다 해결하였어. 이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딸을 데려갈 자격이 발은 생겼어. 축하! 안 해? 축하해! 그러면서 두 번째 시험인 장기두기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딸을 줄 마음이 있다고 하자 총각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신이 나서 아는 수를 다 통틀어서 베이방과 장기를 두었습니다. 본시 총각이 장기를 잘 두는 데다가 이번에는 베이방이 총각의 사위 삼으려고 자기 실력을 약간 감춰 억지로 져주었습니다. 그래서 총각은 장기마저 이겼습니다. 약속대로 총각은 베이방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특히 손문답과 장기두기로 딸을 노렸던 총각들은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첫날 밤 예쁘기로 천하제일 가는 신부가 총각에게 물었습니다. 낭군께서는 어떻게 하여 우리 아버지의 시험 문제를 다 푸셨습니까? 그게 뭐가 어렵소? 장인어른은 장기만 생각할 것이니 나도 장기를 중심으로 생각해서 답을 말한 것이오. 그러자 신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손문답이 장기에 가는 것이라고요? 그럼 장기 고수가 장기밖에 더 알겠소? 신부는 더욱 놀라더니 신랑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에 엄지손가락을 내민 것은 남자가 제일이다는 뜻이었습니다. 딸의 시집 보내려 하니 아버지 손문답은 전부 혼인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낭군은 장기만으로 생각했다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엄지손가락을 내미실 때 낭군이 새끼손가락을 내민 것은 무슨 답이었습니까? 그게 그렇게 되었던가요? 장인어른이 내 장기 실력은 최고다. 너는 조심해라 하고 뽐내시는 줄 알고 제가 보기에는 새끼손가락 실력 같은데 그러다가 진짜 새끼손가락 장기가 되면 부끄럽지 않소 하고 한 것이지요. 신부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여자가 화장하는 흉내를 낸 줄 알고 잘 맞췄다고 속으로 칭찬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아버지가 5손가락을 내민 것은 오륜을 아는지 본 것이었는데 낭군은 3손가락을 내밀며 환한 표정을 짓고 오륜이 뭐냐? 삼강을 먼저 한다. 그런 것도 모르는 천친 줄 아느냐? 그렇게 해석하셨지요. 그게 그렇게 되었던가요? 나는 장인어른이 장기를 잘 두신다기에 나는 장기수를 볼 때에 5수를 내다본다. 그러는 줄 알고 5수가 뭐 자랑이요? 나는 7수를 내다보는 고수요. 그래서 손가락 7을 보인 것이지. 신부는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삼강오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손뼉을 치신 것은 이제 자네에게 내 딸을 줄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두 손이 맞부딪히듯 혼인을 해서 잘 살아라 하는 뜻이었는데 낭군이 주먹을 폈다가 오므렸다가 한 것은 어찌 된 것입니까?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하듯 수없이 많은 복을 받고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었던가요? 그것이 그렇게 되었던가요? 나는 영감님이 이만큼 시험하여 네가 마음에 들었으니 이제 그만하고 우리 두 사람이 장기나 한번 신나게 두어볼까 하는 줄 알고 그것 좋지요. 나는 당신을 주물럭 가지고 놀 것이요. 내 손 안에 넣고 이기려면 이기고 지려면 지는 재주를 피워볼 생각이요. 그래서 주먹을 폈다가 오므렸다가 한 곳이요. 이 말을 들은 신부는 더욱 크게 놀라 그만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신랑의 말이 들어보니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풀리기는 하였지만
자기 아버지가 생각한 것과는 얼토당토하는 답이었습니다. 신랑은 생각할수록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찌 되었던지 장인이 낸 문제를 풀어서 이처럼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여 첫날 밤을 지내게 되었으니 이상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신랑이 엉터리 대답을 했다고 장인에게 가서 일을 작정한 이후 그러자 신부가 고개를 숙이며 시숙인 재치로 대답했습니다. 낭군이 장기 하나에 정신을 쏟은 그 정성으로 저희 아버님을 잘 모신다면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신다면 그보다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이제야 아버지에게 틀린 답이라고 일러서 좋을 것이 저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영리하고 의지가 굳은 신랑을 이처럼 맞이하였는데요. 신랑은 신부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고맙소. 내가 이 집 사위 노릇을 잘할 것이요. 그대 부부는 소문답에 대하여 영원히 비밀을 붙이기로 하고 금실 좋게 살면서 가끔 장인과 함께 장기를 두면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넥은 용이 준 연꽃 한 송이, 어느 이름 모를 새벽, 큰 돛담배 한 척이 보글이 떠났습니다. 당나라로 가는 사신이 탄 신라배였어요. 임금님이 첫째 가는 신하, 양태공과 그의 신하를 호위할 활, 잘 쏘는 무사 50여 명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맑고 잔잔한 날씨에 바람도 알맞게 불어서 배는 정말 미끄러지듯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이 배가 남쪽 바다를 지나 어느 조그만 섬 앞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어요. 벼랑간 거센 바람이 불어 사나운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마치 물 위에 뜬 가랑잎처럼 마구 흔들렸어요. 이대로 가다간 금방 파도에 휩쓸려 버릴 것만 같아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재빨리 도치에 내리고 있는 힘을 다해 배를 섬으로 몰고 갔습니다. 섬에서 파도가 잦아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가까스로 배를 모래밭에 끌어올려 놓고 모두들 섬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름다운 섬이었어요. 섬 한가운데에 커다란 호수가 있었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맑고 검푸른 물이 사람들의 가슴에 서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파도가 멈추지 않았어요. 열흘 가까이 기다려도 여전히 파도가 사나워 섬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깝고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다 못해 어느 날 임금님과 첫째 가는 신하가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호수가 신비스러워 보이니 파도를 멈춰달라고 한번 빌어볼 수밖에 없겠소. 그래서 모두들 호숫가에 모여 정성껏 빌었습니다. 그때 벼랑간 호숫물이 용솟음치며 들끓다가 잔잔히 가라앉지 않겠어요. 그날 밤 양태공의 꿈속에 수염이 새하얀 노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활 잘 쏘고 용기 있는 무사 한 명을 이 섬에 남겨놓고 떠나도록 하라. 그렇게만 하면 바다가 곧 고요해질 것이다. 말을 마친 노인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양태공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누가 제일 활을 잘 쏘고 용기가 뛰어나냐? 나무 쪼가리에 각각 이름을 적어 물에 띄우고 제비를 뽑으시오. 가라앉는 나무 조각의 주인이 남겨질 것이오. 무사 50명의 이름을 적은 나무 조각을 호수에 띄우자 그 가운데 하나가 가라앉았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가라앉았느냐? 모두가 궁금해하며 말했습니다. 거타지의 활솜씨는 아무도 따를 수 없소. 양태공이 말하자 키가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진 청년이 선뜻 앞으로 나왔습니다. 호랑이 눈썹과 굳은 입술, 벌써 다른 무사들과는 뛰어나게 달라 보였어요.
아까운 인물이로군. 그러나 할 수 없는 노릇이야. 양태공이 외쳤습니다. 여봐라 겉하지! 혼자 남겨두고 모두 배를 타거라. 그리고 겉하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혼자 이 섬에 남아 있어야겠다. 너를 남겨놓아야 파도가 잔잔해진다니까? 그렇게 알라. 겉하지를 남겨두고 모두들 재빨리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바다가 잔잔히 가라앉았습니다. 겉하지는 기가 막혀 멍하니 떠나가는 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가 까마득히 사라져버리자 겉하지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무슨 일이 닥치든 힘껏 싸워 살 길을 찾아야만 하겠어. 호수를 둘러보고 있는데 벼랑간 호수 한가운데가 또 용솟음치며 들끓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 속에서 난데없이 억새꽃 같은 흰 수염이 달린 노인이 나타났어요. 겉하지는 깜짝 놀라 뒷걸음 질쳤습니다. 놀라지 마. 나는 이 호수를 지키는 용왕이다. 그대를 혼자 남게 한 것은 모두 내 뜻이었소. 날마다 해 뜨는 아침이면 늙은 중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상한 주문을 외며 호수를 3번 돌곤 하오. 그렇게 하면 내 가족이 모두 무리에 뜨게 되는데 그 늙은 중은 때를 기다려 내 자식들의 간을 빼먹었소. 이제 나와 아내와 막내딸만 남게 되었소. 용왕이 겉하지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그 늙은 중이 또 반드시 내려올 것이니 그때 그대가 그 늙은 중의 머리를 화살로 쏘아주기 바라오. 그 늙은 중만 죽여준다면 그대를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내 막내딸을 아내로 삼게 해주겠소. 겉하지가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힘껏 싸워보겠습니다. 이튿날 아침 해가 뜰 무렵 정말로 한쪽 저편에서 늙은 중 하나가 소름 끼치는 웃음을 지으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주문을 외며 호숫가를 돌기 시작했어요. 늙은 중이 어느새 새 바퀴째에 돌려고 할 때 바위 틈에 숨어 기회를 엿보던 겉하지가 마침내 힘껏 활을 당겼습니다. 딱 화살이 늙은 중의 머리를 꿰뚫는 순간 큰 여우 한 마리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중이 아니라 100년 묵은 여우였던 것입니다. 여우가 죽자 곧 호수 한가운데서 노인이 연꽃 한 송이를 들고 나타났어요. 노인은 웃음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고맙소. 이 연꽃을 받으시오. 내 막내딸이요. 가슴속에 품고 고향으로 가서 꺼내면 아름다운 아가씨가 되어 그대의 짝이 될 것이오. 겉하지는 노인이 시키는 대로 연꽃을 받아 가슴 깊이 간직했습니다. 당나라로 갔던 신라배가 일을 마치고 다시 그 섬 앞을 지나려고 할 때였습니다. 벼랑간 또 거센 파도가 일어나서 배를 섬에 멈추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겉하지가 배에 오르자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겉하지가 품속에서 연꽃을 꺼내보자 연꽃은 정말로 아름다운 아가씨로 변했어요. 얼마 뒤 아가씨는 겉하지의 아내가 되었답니다. 진이 각시. 옛날에 무척 가난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기만 했지요. 마침 때는 섣달 그년날이었는데 다른 집 아이들은 새로 장만한 설빔을 입고 자랑하느라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아이들은 먹지도 못해 쫄쫄 굶고 있었지요. 그 모양을 보니 더욱 괴롭기만 했습니다. 다른 집은 다들 잘 먹고 잘 사는데 설날이 다가와도 우리 아이들 새 옷은커녕 당장 아침 저녁 먹을 거리도 없구나.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우리 아이들 입히지도 못하고 먹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남자가 시름에 잠겨 한숨만 푹푹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사이에 해도 꼴딱 넘어갔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남자는 결국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산으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남자는 슬픈 마음으로 깜깜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가다 보니 산 중턱쯤 이르렀는데 저쪽 아래에서 불빛이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남자는 풀숲에 몸을 숨기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빛이 남자 근처까지 와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금방까지 여기 있었는데 어딜 갔지? 남자가 가만히 보니 등불을 든 사람은 예쁜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숨어 있는 곳을 쳐다보더니 여기 계셨나요? 어서 나오세요. 라고 했지요. 대체 누구시기에 나를 쫓아와서 나오라 마라 하시는 겁니까? 난 이제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일이 설날인데 쌀 한 톨 없는 집에서 밥 달라며 오는 자식들을 참아 볼 수가 없답니다. 난 이제 이 세상에 미련이 없고 당신한테도 볼 일이 없으니 가던 길이나 가십시오. 그러자 여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겠다는 사람을 두고 그냥 간답니까? 일단 저를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 살 방도가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가 도와주겠다며 자꾸 같이 가자고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남자는 몇 번이나 사양하다가 할 수 없이 여자를 따라 나섰어요. 남자는 여자를 따라 한참 동안 산속을 걸어갔습니다. 이런 산 중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싶던 순간 눈앞에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기와집이 나타났어요. 여자는 여기가 자기 집이라며 함께 지내자면서 남자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한 상 가득 음식을 해서 내왔습니다. 남자는 너무 배가 고파 여자가 차려둔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하지만 부인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나만 이렇게 배불리 먹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자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남자가 밥을 다 먹고 나자 여자가 말했어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 무슨 말씀이요? 서방님은 이제 저와 함께 사시고 서방님의 부인과 아이들에게는 설날과 추석날 1년에 2번만 가실 수 있습니다. 대신 서방님 식구들은 제가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제안이 당황스러웠어요. 두통 영문은 알 수 없었지만 별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식구들도 잘 돌봐주겠다고 하니 그저 여자가 하자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어느덧 추석날이 다가왔어요. 남자가 집에 좀 다녀오고 싶다고 하자 여자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지요. 네, 다녀오셔야지요. 가서 아이들도 보고 부인과 좋은 시간 보내다 오세요. 다만 오늘 밤에 가서 주무시지는 말고 곧바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약속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남자는 여자가 신신당부하는 말을 듣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과연 다 쓰러져 가던 집은 말짱하니 깨끗한 집이 되어 있었고 부인과 아이들은 좋은 음식에 좋은 옷을 입고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돈을 보내서 이렇게 돌봐주고 있었구나. 참 다행이다. 남자는 잘 살고 있는 가족들을 보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즐겁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날이 어둑해지기 시작했어요. 남자는 식구들과 오래 있고 싶었지만 약속한 것이 있어 돌아가야 했습니다. 얘들아, 내일 보름날 차례 잘 지내고 엄마 말씀 잘 듣고 건강하게 잘 있어라.
난 이제 다시 가야 한다. 내가 없더라도 잘 지내야 한다. 남자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제 집안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 오래 머물지는 못해도 마음이 편안하고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남자는 산속 여자와 함께 살면서 1년에 2번 설날과 추석날에 집에 다녀오며 탈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섣달 그날 남자가 집에 다녀오겠다고 나서는데 그날따라 여자가 갑자기 붙잡았습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오늘 가시면 못 오십니다. 남자는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1년에 2번 다녀오기로 약속한 것이니 지켜달라고 하고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 냇물을 건너려는데 뒤에서 누군가 남자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돌아가신 아버지였어요. 아들아, 그 집에는 다시 가지 말아라. 거기 가면 죽는다. 아니, 아버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남자는 여자가 오늘 따라가지 말라고 붙들던 일도 떠올라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지금 네가 같이 지내고 있는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고 지네다. 지네가 인간이 되려고 내게 접근한 것이다. 그러니 굳이 다시 가겠다면 담배를 피우다가 담뱃재를 모아 지네에게 뿌려라. 그러면 네가 산다. 그렇게 말한 뒤 아버지는 사라졌어요. 남자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집에 돌아갔습니다. 바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살짝 뒤쪽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들키지 않게 뒷문의 문구멍으로 들여다보니 과연 커다랗고 벌건진 애가 드러누워 있었어요. 난 어차피 저 여자 손에 죽어도 원통하지 않다. 여태까지 나와 우리 식구들이 잘 살고 있는 게 다 저 여자 덕분인데 어떻게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저 여자를 죽여야 한단 말이냐.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여자가 어느새 사람의 모습이 되어 이제 오시나요? 하며 반갑게 맞이했어요. 남자는 아랫목에 앉아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고 있었고 여자는 윗목에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불안하게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담배를 한참 피우다가 담뱃재를 문 밖으로 탁 던져버렸어요. 그러자 여자가 벼랑간 달려들어 손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남자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혹시 오시다가 아버지를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그랬군요. 사실 그건 당신 아버지가 아니라 구렁이랍니다. 예전에 잠시 저와 함께 살았던 적이 있지요. 그런데 내가 당신과 잘 살고 있으니까 나한테 당신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해코지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다 제게 단백질이 던지라고 지키지 않던가요? 남자는 눈을 크게 뜨며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랬지요. 당신이 내게 단백질을 던졌으면 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자는 남자가 자신이 지켜준 사실에 감동하여 울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당신이 나를 지켜준 덕에 나는 이제야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원래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니 서방님도 염려 말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더니 여자는 지네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연기를 피우며 공중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남자는 갑자기 피어난 연기에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니 그동안 여자와 함께 살던 집은 사라지고 커다란 바위만 남아 있었습니다.
남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 보니 부인과 아이들은 여전히 좋은 집에서 변함없이 잘 살고 있었어요. 여자가 끝까지 나와 우리 식구들을 위해 힘써 주었구나. 정말 감사한 일이다. 남자는 한순간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자신을 살려주고 식구들에게 이런 선행을 베풀어준 여자가 한없이 고마웠습니다. 그 후로도 남자는 여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았고 식구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거지 왕자. 나라실이 평안하고 해마다 풍년이 들어 임금은 늘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마음이 섭섭한 것은 대를 이을 왕자가 없는 것이었어요. 임금은 왕자가 될 아이가 태어나기를 은근히 기다렸지만 여태가 지나도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임금님은 어째 여태 왕자를 못 두실까? 임금님도 근심만 하고 계실 게 아니라 점이라도 한번 쳐보시도록 권하는 것이 어떻겠소? 신하들은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서울 어느 동네에 유명한 늙은 무당이 있었어요. 장래 일을 잘 알아맞히는 것으로 소문이 널리 난 노파였습니다. 신하들은 인근에 관하여 그 무당에게 점을 쳐보도록 했지요. 무당은 말하기 어려운 듯이 망설이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1년 안에 왕자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러하오나 오래 살기 어렵습니다. 그 왕자님은 3살을 넘기지 못하게 되시옵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은 마음이 몹시 언짢았어요. 없는 왕자가 태어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3살을 못 넘기고 죽는다니 마음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냥 웃음소리로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얼마 후에 과연 왕후는 아기를 베고 그 해안으로 옥동자를 낳았어요. 임금은 물론이요, 나라새 백성들까지 모두 왕자가 태어난 것을 기뻐했습니다. 왕자는 토실토실 잘 자랐어요. 귀여운 아기를 보며 임금은 늘 웃는 얼굴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3살이 미처 못 되어 갑자기 병을 앓더니 며칠 만에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임금과 신하들은 예전에 들은 무당의 말을 생각했어요. 그 무당은 그때 앞날을 미리 알아맞힌 것입니다. 그 후 곧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2번째 아들은 낳은 덕에 왕자를 잃은 임금의 슬픔이 좀 가시었는데 둘째 아이도 한창 귀여운 나이에 죽었습니다. 셋째 아이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언제나 근심에 쌓여 지냈지요. 신하들은 왕자가 태어날 것과 죽을 것을 미리 알고 말해준 무당에게 무슨 좋은 방법이 없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늙은 무당을 대궐로 불러들였어요. 무당이 정신을 가다듬고 임금 앞에서 장례 일을 점쳤습니다. 그러고는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왕자님은 또 곧 태어나십니다. 그러하오나 13살 때 세상을 떠나시게 될 것이옵니다. 또 죽을 거란 말인가? 설마일 방도가 없을까? 꼭 한 가지 길이 있사오나 기이하신 몸으로는 하기 어려운 일이오라. 무슨 짓이라도 할 테니 말을 해보시오. 무당은 다시 한참 생각하더니 신하들이 밖으로 내보내고 임금에게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자님이 13살 되는 해 동짓달 초하루에 왕자님에게 거지옷을 입히시고 골령포 한 벌만 보자기에 싸서 내보내십시오. 누구에게도 주지 말고 어디든 돌아다니다가 3년이 되는 동짓달 초하루를 넘긴 후에 돌아오라고 분부하십시오. 그동안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마시고 누가 보더라도 왕자님이 아닌 거지로 알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년 되는 동짓달 초 하룻밤에는 태자비가 될 색시와 한방에서 주무셔야 되는데 이 모두 왕자님이 몸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왕자님은 오래오래 사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그때까지는 모든 일을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하옵소서. 임금은 무당의 말을 듣고 나서 한참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번이나 아기를 잃은 임금인지라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해보리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교회의 임금은 또 아들을 두었어요. 아기는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드디어 왕자의 나이 13살이 되던 해, 동짓달 초하루 날밤, 임금은 아무도 모르게 왕자에게 거짓옷을 입히고 골룡포 한 벌만 보자기에 싸주며 어디든지 가서 3년 동안 잘 있다 들어오라고 하고 조용히 대궐에서 내보냈습니다. 왕자는 귀히 자라던 몸이 갑자기 남루한 옷을 입고 돈 한 푼 없이 정처 없는 나그네가 되어 떠나는 것이 몹시 서러웠지만 부왕의 명령이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왕자는 아직 어두운 새벽에 대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발 가는 대로 돌아다니다가 성문 밖으로 나가지요. 시골길을 타박타박 걸어가는 왕자에게 3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 까마득히 먼 기한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대궐을 멀리 떠나는 것이 눈물이 날 만큼 서러웠지요. 그러나 이렇게 해야 목숨을 건진다니 하는 수 없었습니다. 왕자는 거지가 되어 남의 집 문간에서 밥을 빌어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식만 먹던 입으로 험한 음식을 먹어야 했지요. 추운 겨울인데도 따뜻한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의 집 헛간에서 잠을 자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장난꾸러기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했지요. 야, 저 거지 마라. 얼굴이 멀건 게 처음 보는 거지다. 우리 동네 못 있게 쫓아버리자. 아이들이 짖깃게 따라다니며 돌멩이를 던집니다. 그 아이들이 있는 마을을 떠나 다른 마을로 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왕자는 거지로 돌아다녀서는 안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어느 집에 가서 심부름꾼이 되어 하인 노릇을 했습니다. 하인 노릇을 하게 되니 밥을 빌고 잠잘 곳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좋았지요. 그렇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도 편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일을 잘못하면 호된 꾸짖음을 듣고 때로는 사정없는 매를 맞아야 했어요. 일을 해보지 않고 자란 몸이라 기운이 붙어 일을 해내지 못하고 쫓겨나는 때도 있었습니다. 한 집에서 쫓겨나면 당장 갈 곳이 없어 다시 거지 노릇을 해야 했지요. 하루는 머슴살이 할 곳을 찾아다니다가 어느 동네에서 해가 저물었습니다. 왕자는 큰 기와집 문간에 가서 하룻밤 재워주십시오 하고 애걸을 했지요. 죄인이 내다보고 가엾게 생각했는지 말씀하시기를 방에서 자고 가게 해주면서 왕자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물었습니다. 잘생긴 놈이 어째서 거짓을 하느냐? 왕자는 머리를 숙여 절하며 공손히 대답했어요. 머슴살이 할 곳을 못 찾아서 그럽니다. 머슴살이를 할 생각이면 내 집에 있어 보겠느냐? 주인의 말에 왕자는 곧 대답했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뭐냐?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 없이 자랐기 때문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저 남들이 두고도 거지라 불러 그게 제 이름이 됐습니다. 두고도 거짓거 참 별난 이름도 있구나. 아무튼 우리 집에 있어 봐라. 이 집 주인은 벼슬자리를 물러난 뒤로 여기 와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주인은 두고도 거지에게 다른 머슴들보다 쉬운 일을 맡기고 귀여워해 주었습니다. 왕자도 다른 집에서 머슴살이 할 때보다 편히 지낼 수 있어서 마음을 놓았습니다. 고된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힘든 일이 없고 무섭게 꾸중을 듣는 일도 없었지요. 이 집 주인에게는 딸이 셋 있었습니다. 딸들도 모두 왕자를 좋게 보았던지 다른 하인과는 달리
정답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셋째 딸이 특히 거지 왕자를 위해 주었고 식사 때면 부엌으로 불러 남몰래 음식을 먹여주기도 했습니다. 죽어도 거지야. 고단하지 않니? 이제 그만 들어가 쉬려무나. 저녁에 왕자가 늦도록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면 셋째 딸이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아씨, 곧 끝날 거예요. 방이 춥진 않니? 괜찮아요. 춥거든. 금불 더 떼고 자. 두고도 거지는 셋째 딸의 다정스러운 말이 들리면 추운 날에도 온몸이 훈훈해지는 것 같았지요. 대궐에서 호강하며 지내던 일이 생각하면 머슴 방에서 헌 옷을 입고 남의 집 살림을 하는 것이 서럽기 짝이 없지만 셋째 딸 아가씨의 웃는 얼굴과 따뜻한 위로도 있어 하루하루 즐겁게 세월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어른인 두고도 거지가 영리해 보이고 동정이 가서 데리고 있기는 해도 셋째 딸이 지나치게 가까이 하며 위해주는 걸 보고는 적이 못마땅해 하였지요. 그래서 밤중이면 딸의 방에 가까이 가지 않나 보려고 의도적으로 두고도 거지를 불러보았습니다. 어느덧 대궐을 나온 지 3년이 되었어요. 동짓딸 초하루가 며칠 앞으로 가까워지자 왕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동짓딸 초하루만 무사히 보내면 다시 대궐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장차 아내가 될 여자의 방에서 자야 한다니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드디어 동짓딸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왕자는 그날도 늦도록 집안일을 하고 셋째 딸이 차려주는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왕자는 셋째 딸의 귀여운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어요. 왕자의 눈에는 그 얼굴이 꽃같이 환히 빛나 보였습니다. 다행히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기고 내일 서울로 가게 된다 해도 저 아가씨와 헤어지는 건 몹시도 섭섭했습니다. 대궐에 돌아가서도 저 아가씨와 언제까지나 같이 있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밤이 깊었지요. 왕자는 부르르 떨면서 아가씨가 있는 방 앞으로 갔습니다. 방에서는 아가씨의 책 읽는 소리가 조용조용 흘러나왔어요. 왕자는 가만히 아가씨를 불렀습니다. 아씨, 문 좀 열어주세요. 그제서야 아가씨가 깜짝 놀라 귀를 기울였어요. 아씨, 문 좀 열어주시오. 그제야 아가씨가 대답했습니다. 두고도 거지야. 밤이 깊었는데 가서 자야 하지 않니? 아씨, 오늘 밤엔 당이 차서 잘 수가 없어요. 몸 좀 녹이고 가게 해주십시오. 아버님이 아시면 큰일 날 텐데. 아가씨는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면서도 주워서 떠는 두고도 거지가 가엾어서 가만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씨, 고맙습니다. 왕자는 얼른 방으로 들어가 앉았어요. 아가씨는 일단 책을 덮고 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방이 추워서 어떡하니? 왜? 불을 떼지 않았니? 바람이 불어 불이 들지 않아요. 날이 몹시 추운데 저를 어쩌나? 아씨, 오늘 밤만 여기서 세게 해주세요. 인목에서 웅크리고 자게 해주세요. 왕자는 용기를 내어 이렇게 청했습니다. 예, 아버님이 아시면 큰일 날이다. 그렇지 않아도 밤중이면 아버님이 꼭 널 부르시지 않더냐. 이때 저편 대창에서 주인 어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고도 거지 있느냐? 왕자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얼른 방은하와 벗은 빵 앞으로 돌아가서 부르셨어요. 하고 나갔습니다. 이놈아, 어딜 갔다 왔느냐? 2번, 3번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 예, 뒷곁에 장작을 가지러 가더랬어요. 밤중에 장작은 뭘 하려고 가지러 갔단 말이냐? 방이 하도 차기에 군부를 떼려고요. 군부는
어찌 진작 떼질 않고 밤중에 뗀 다음 주인 어른은 못마땅한 듯이 혀를 차며 들어갔습니다. 왕자는 그제야 뛰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시 아가씨의 방으로 가지요. 아씨, 이제 대감께서도 주무시러 들어가셨어요. 그럼 거기서 자거라. 아가씨는 왕자에게 두터운 이불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좋아하는 두고도 거지를 따뜻한 방에서 자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밤중 자정이 되었어요. 아가씨가 책을 읽고 있는데 창밖에서 갑자기 우르릉 소리가 나더니 방문이 펄쩍 열리며 불쑥 들어서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등장한 불빛에 보니 머리털을 흐트러뜨린 무섭게 생긴 사나이였어요. 아가씨는 벌떡 일어나 왕자를 이불로 푹 쌓아 덮어놓고 큰 소리로 사나이를 꾸짖었습니다. 어떤 놈이 함부로 내 방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썩 물러가지 않으면 너를 잡아 묶어놓게 할 때다. 괴상한 사나이는 슬그머니 방문 밖으로 물러서서 애걸하듯 말했습니다. 그러면 임금의 아들인데 나를 피하느라고 거짓골을 해가지고 남의 눈을 속인 것이오. 그놈의 할아비가 죄 없는 나를 죽였소. 나는 그 원수를 갚으려고 왕자가 태어나는 대로 잡아갔소. 이제 이놈만 잡아가면 아주 끝이 납니다. 어서 그놈을 내주시오. 사나이는 원한을 품은 귀신이었습니다. 아가씨가 성난 소리로 말했지요. 안 될 말이다. 조상의 일로 죄 없는 왕자님이 목숨을 빼앗겨서 될 말이냐.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곳이 아니니 어서 물러가거라. 귀신은 슬픈 소리로 울면서 어디론가 사라져갔습니다. 왕자는 그제야 이불 속에서 나와 아가씨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머슴살이를 해온 두고도 거지가 왕자라는 걸 알게 된 셋째 딸은 놀랍고 반가워 공손히 그를 아랫목으로 모셨습니다. 날이 밝아 주인 어른이 뜰에 나가보니 두고도 거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히 여기고 집안을 돌아보니 셋째 딸 방 앞에 두고도 거지의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인 어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놈 두고도 거지야. 썩 나오지 못할까? 하고 호령을 했습니다. 한참 만에야 방문이 열렸어요. 딸이 아버지를 내다보고 조용히 하시라고 눈짓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더 괘씸하여 방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이놈이 방 안에서 뭘 하고 있느냐 하며 들여다본 주인 어른은 눈이 둥그레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벽에 화려 찬란한 골룡포가 걸려있는 걸 본 것이었어요. 왕자님이 고단하시어 아직 주무십니다.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인 어른은 왕자에게 무례하게 한 것이 죄송스러워 문 밖에서 머리를 조아렸어요. 왕자가 일어나 뜰 아래로 내려오더니 주인 어른을 붙들어 방으로 모셔드리고 오랫동안 보살펴준 은혜를 감사하며 정중히 절을 했습니다. 왕자는 거지의 옷을 벗고 깨끗한 옷으로 바꿔 입었어요. 달같이 환한 얼굴의 왕자와 그의 아내가 될 아름다운 아가씨, 그리고 아가씨의 아버지와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유쾌한 행렬로 서울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대궐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살아온 왕자를 맞이하여 임금은 물론 온 나라 백성들이 다 같이 즐거워했습니다. 그 후 왕자는 저를 살려주고 위해준 그 아가씨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선비를 업어준 정승 이야기. 우리나라 세종 임금 때의 고불 맹사성 정승에 대하여 누구나 이야기 한마디씩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별로 못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맹정승은 고향이 지금의 충남 온양 근처에서 나라시를 보다가 여름이면 휴가를 얻어 온양에 가서 쉬었습니다. 쉴 때는 낚시질을 좋아하여 매일 물가에 나가 살았지요. 그러나 고기를 잡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나라시를 잘할까 하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저 자나깨나 일하거나 쉬거나 나라실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하루는 맹정승이 소일이라는 냇가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었어요. 물이 꽤 깊어서 고기가 많았습니다. 날이 더운 때라 삿갓을 썼는데 삿갓 아래에는 금강자를 붙인 망건이 섰습니다. 삿갓 아래에 금강자 망건이 감춰졌으니 이 사람이 맹정승이라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맹장수는 나라씨를 보지 않을 때에는 자유롭게 낚시질이나 하면서 편하게 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녁 때가 되었어요. 이런 때일수록 고기가 잘 무는 법이라 계속 낚시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 서울 쪽에서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 하나가 두루마기를 입고 그저 휘적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징검다리가 있었지만 얼마 전에 비로소 물에 잠겨 건너려면 부득이 버선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 양반이란 방 안에서도 좀처럼 버선을 벗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나를 업어서 건네줄 사람이 없나? 하고 냇가를 두리번거리다가 저만치서 낚시질을 하고 있는 삿갓 쓴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나같이 서울에서 행세하는 양반이 발을 빼고 물을 건널 수야 있나? 저놈 하나 불러서 업으라고 해야지. 서울 양반인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낚시꾼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었어요. 걔는 다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여봐라, 여봐라. 그러나 낚시꾼은 여전히 가만히 있습니다. 못 들은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여봐라. 거기 낚시꾼, 내 소리가 안 들리는가? 그러자 대답이 들려왔어요. 고, 왜 부르다니. 양반이 부르면 냉큼 대답을 해야지. 왜 그리 꾸물거리느냐. 그러자 낚시꾼도 제법 뻣뻣하게 나옵니다. 누가 양반이란 말이요? 여기 시골 산다고 양반 아니란 법이 있어? 그래, 용건이 뭐요? 그러자 서울 양반이 화가 났어요. 저런 시골 사람 말버릇 좀 봤나? 나는 서울에서 내려오는 선비야. 내일을 건너야겠는데 양반 최면에 버선을 벗고 건너갈 수가 없구나. 그러니 네가 와서 나를 좀 업어라. 그러자 낚시꾼은 두말하지 않고 삿갓을 눌러 쓴 채로 성큼성큼 서울 선비가 있는 데로 다가왔습니다. 서울 선비는 낚시꾼이 맹정승인 것을 알았으면 기절할 만큼 놀랐을 것이지만 그저 시골 사람인 줄만 알고 떵떵거리고 있었던 것이고 맹정승은 아무 말 없이 내릴 건네주려고 다가간 것입니다. 여름인데다가 낚시를 하느라고 버선도 안 신고 중이돌만 입고 냇가에 있었으니 겉만 보면 영락없는 시골 사람이지요. 맹장승은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서울 양반, 꼭 월천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해야지. 이 더운 여름철에 시원한 냇물을 만났으니 직접 발을 빼서 건너가시지요. 오호, 서울 양반이 어찌 발을 빼고 물을 걷는다는 말인가? 마땅히 나를 업어 건넬 리가 이리거늘 말이 많구나.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맹정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삿갓을 쓴 채로 등을 돌려댔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서울 양반에게 무슨 말이 그리 많은고. 그러면서 서울 양반은 엎였습니다. 냇물 바닥에 물때가 올라 미끄러웠기 때문에 등에 엎인 서울 양반의 몸도 자연히 흔들흔들하게 되었지요. 그러자 삿갓이 걸리적거렸습니다. 서울 양반은 그것이 귀찮아서 이놈의 삿갓이 여간 성가신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삿갓을 획 벗겨들었습니다. 망건의 금관자가 달렸습니다. 정승이 아니면 달 수 없는 금관자. 균관자를 단 정승에게 업으라고 호통을 쳤으니 큰일이 났습니다. 아이고 대감님, 아이고 정승님.
그러면서 엎인 채로 당장 내리려고 했지요. 그럴수록 맹정승은 꼭 업었습니다. 이를 어쩌나. 당장 내리겠습니다. 어쩌기는 이왕 엎인 것이니까 끝까지 가야지. 아닙니다. 저를 내려주십시오.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그만 엎이면 되나? 이왕 엎인 건 끝까지 엎여야지. 나는 도중에 내려놓지 못하겠는걸. 아이고, 이를 어쩌나. 그러면서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맹정승은 서울 선비를 업어다 저편에 내려주었어요. 그리고 낚시하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낚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서울 선비가 넙죽 엎드리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서료 주소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맹정승은 들은둥만둥 여전히 낚시만 하는 것이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머지않아 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맹정승은 못 들은 척하고 여전히 냇물만 바라보고 있고 여전히 일어섰다. 엎드렸다 절을 하며 용서를 비는 것은 서울 선비였습니다. 이제 해가 막 넘어가려고 합니다. 맹정승이 낚싯대를 거두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원칙으로 와서 고기를 잡을 수가 있나. 이 늙은이가 업어서 건네주었으면 고맙다고 인사나 한번 하고 갈 일이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냥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서울 선비가 맹정승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매달렸어요. 용서해 주소서. 죽을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맹정승은 그냥 갔습니다. 서울 선비는 이번에는 맹정승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엎드려서 다리를 잡아당기니 갈 수가 있어야지요.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소서. 그러자 맹정승이 드디어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래, 양반의 다리 따로 있고 상놈의 다리 따로 있다더냐?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양반의 발은 물을 만나서 벗지 못하고 상놈의 발은 벗어야 한단 말이냐?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찌 된 것이냐? 그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소서. 그러면 되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거라. 어서 네 볼일을 보러 가거라. 저 멀리 맹정승이 사라지고 난 뒤에야 서울 선비는 비로소 일어나서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양반 타령도 사람 차별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정치를 잘하기로 다짐했답니다. 이 이야기들을 보면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는 분명한 선과 악이 존재하며 그 선택이 결국 삶의 결과를 좌우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의 기지와 용기, 착한 아우의 친절과 인내, 돌장수와 젊은 과부의 선행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옳은 길을 선택하면 결국 세상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복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산적을 속이거나 욕심만 부린 형, 악한 행위로 타인을 해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에게 불행이 돌아온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지혜롭고 용감하며 남을 배려하고 선한 마음을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안전을 가져오며 욕심과 악행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착한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이야기들은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